먼저 지금부터 진행되는 순서는 초청 강연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학교 이병길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초청 강연을 청해 듣는 시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병길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 공학사 석사 그리고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공학박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을 또 강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해 오셨고요.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디지털 트윈의 연구와 적용 사례에 대해서도 많은 강연을 진행해 오고 계십니다. 오늘 또 교수님께서 어떤 강연으로 채워주실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병길 교수님께서는 뉴 노멀을 위한 준비라는 주제로 꽉 찬 강연을 진행해 주실 텐데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큰 박수로 교수님을 맞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병길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경기대학교 이병길 교수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딱 이맘때 그 세바시에 강연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강연 이후로 이제 1년이 됐는데요. 예, 여전히 카메라 울렁증은 여전합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뉴 노멀을 위한 준비라고 해서 이제 스마트 컨스트럭션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그 다음에 이제 빔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강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부가 나오죠. 예, 하도 그 건설 마피아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요. 근데 요즘은 마피아도 다 공부해야 된답니다. 여러분들, 예, 공부하러 오신 마피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이제 그 세상을 집어삼킨 지 이제 만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벗어날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네덜란드에서 또 며칠 전에 이 조치를 더 강화한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제 뉴 노멀로 가는 과정에 스마트 건설하고 빔이 굉장히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그럼 이제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강연을 준비하면서 많은 공부가 됐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공부의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건설 산업이요, 전 세계적인 GDP의 대략 한 13% 정도를 차지한다 그럽니다. 단일 산업으로는 가장 큰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대한건설협회에서 올해 1, 4분기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 총 GDP의 대략 한 14.2%가 건설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한 16% 정도까지 올라갔었으니까 그게 이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는 맞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 여기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이 건설 시장의 크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늘어나느냐 하면은 앞으로도 이 상황이 다 끝나고 나도 어차피 이제 기후 위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기술은 뭐 플로팅 아일랜드를 만들건 뭐 공중에 뜨는 뭐를 만들건 아니면 방파제를 더 만들건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기술이 건설 기술이기 때문에 시장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어디 위치에 있느냐 하면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게 포인터가 잘 안 보여서 우리나라가 이제 저 위치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 나면은 그 세계 평균도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인지 이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나마 이제 연평균 성장률로 그 노동 생산성의 성장률 자체가
노동 생산성의 성장률 자체가 플러스이다라는 거 정도는 이제 위안 삼을 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좀 보실 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이 이제 여기 마이너스에 연평균 성장률이 마이너스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영국이나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이제 조금 연평균 성장률도 플러스이면서 굉장히 이제 그 노동 생산성이 좋은 그런 이제 아웃퍼폼하고 있는 나라라고 이렇게 이제 되고 있죠. 여기 이제 벨기에나 이런 나라들은 이제 그 전체 그 산업의 전체 성장률보다 그 건설업의 성장률이 더 높았다라고 해서 색깔을 다르게 해놨습니다. 벨기에,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요. 이제 대부분의 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전체 그 산업 생산성 그 성장률보다 건설의 성장률이 안 좋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럴 수가 있냐? 이제 2015 이게 이제 요 앞에 보신 자료가 이게 1995년에서부터 이제 2015년까지 자료인데요. 이럴 수가 있는가 해가지고 이제 자료를 좀 더 뒤져봤습니다. 근데 2015년을 100으로 했을 때 이 생산성 보이시죠? 녹색이 이제 노동 생산성 선입니다. 예, 2017년에 피크를 찍었다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2020년에 2015년보다 안 좋습니다. 예.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2017년쯤이 언제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가 본격화된 그 전서부터도 뭐 일부분은 은퇴를 하셨지만 저 때가 이제 은퇴가 본격화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숙련된 기술 인력들이 은퇴를 많이 하기 시작한 시점이 이제 2017년서부터죠. 물론 이제 2020년쯤에는 이제 코비드 영향도 있겠지만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만 특화된 현상인가 하고 좀 찾아봤더니 미국의 노동통계국이라는 데서 나온 자료입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것도 보시면은 이건 1987년서부터 나온 자료입니다. 제가 86학번인데요.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87년보다 낮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은. 근데 여기도 이제 특이할 만한 게 2005년이 굉장히 높죠. 여기 2005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훅 떨어졌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가 될 겁니다. 이제 저기도 마찬가지로 2005년쯤이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가 본격화된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훅 내려간 거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훅 내려갔다가 좀 좋아지긴 했는데 그 회복 못하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숙련된 기술 인력이 역시 생산성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맥킨지에선 뉴노멀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넥스트 노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제 작년 6월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만들면서 이제 맥킨지에서 그 이제 1919년서부터 자료 조사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자료 정리를 하면서 코비드가 터졌습니다. 이제 맥킨지에서 이제 이 보고서에 보시면은 자기들이 이제 그 통계 처리를 하고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코비드의 영향이 지금 추세를 가속화시키거나 또는 조금 지연시키거나 이런 영향은 있을지라도 전체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이 이런 추세가 지속이 될 거다라고 이제 보고서를 발간을 한 겁니다. 한 90쪽 정도 되는데요. 그림도 많고 그러니까 아마 보실만 할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건설 산업의 특성이 이제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요즘 이제 그 이제 S전자에서 요즘 S전자에서 이제 비스포크라는 이제 전자제품 광고를 많이 하죠. 이제 그 건설업의 특징이 이제 비스포크를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구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죠. 평생 한 번 사는 집 또는 지금 이제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개별적인 요구사항이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게 되고요. 그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그 물류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파편화되고 분절화돼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국가별로 다른 건 물론이고요. 뭐 같은 나라 안에서도 지역마다 다른 규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 산업 내부 그 역동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도 분절화돼서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 관계도 항상 바뀝니다. 어떤 A라는 프로젝트를 할 때는 가라는 업체랑 같이 일을 했다 그러면 뭐 B라는 프로젝트를 할 때는 나하고 같이 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분절화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회계나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자꾸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젝트가 언제나 이제 그 동일한 수준으로 나온다, 이런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삼성전자나 뭐 LG전자나 이런 그런 이제 이 공업 생산을 하는 그런 회사들과는 다른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급 계약이나 그 이제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을 자꾸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 내부 역동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성 향상이 이제 항상 좀 뒤처지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최근 20년간 전체 산업 평균 생산성 향상률이 한 2.8%가 되는데 건설업은 1%, 대략 한 30% 정도밖에는 안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혁신하고 디지털화가 굉장히 지연되는데 이제 여기도 이제 오늘 스마트 건설 엑스포에도 아마 빔 관련된 그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출품이 되어 있을 텐데 빔이 실제로 시장에 나온 게 한 35년 정도 됐다 그럽니다. 근데 아직까지 건설 분야에 도입이 된 거는 한 60% 정도 도입이 된 걸로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CRM이나 뭐 복강경 수술이나 이런 그 신기술들이 대략 빠르면 8년, 뭐 길어봐야 한 5, 6년 정도면은 90% 이상의 도입률이 되는데 비해서 이 건설업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느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보신 것처럼 그 성장성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성장성 자체는 우상향하는데 수익률은 그렇지 못하다. 뭐 대략 한 5% 내외, 그 뭐 회사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대략 한 5% 내외 수익률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항상 딜리버리가 그 공기는 대략 한 20% 정도 연장이 된다 그러고요, 평균적으로. 그다음에 공사비도 많은 경우에는 한 80%까지 증액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소송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맥킨지 보고서에는 그래서 건설 산업의 변화를 이런 식으로 한 7가지 요인들이 이제 있어서 건설업의 변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제 위에 3개는 이제 외부 시장에서 주는 요인이고요. 밑에 4개는 이제 건설업 그 생태계 내부에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바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볼 거는 이제 요 외부 그 이제 기존에 이제 그 건설업 분야가 아니었던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장 참여자들입니다. 2018년에 이 GTX-A 민자 사업 선정을 할 때 그때 이 현대를 중심으로 한 건설사들 컨소시엄하고
신한금융그룹을 중심으로 한 금융사 컨소시엄이 붙었는데 그때 신한금융그룹이 이 GTX-A 노선 사업자로 선정이 됐죠. 그때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게 이제 최초였기 때문에. 근데 금융사들의 논법은 이 건설사들의 논법과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시장은 그렇게 바뀌고 있고 그런 이제 그 사모펀드나 뭐 이런 그 금융 자본이 들어오는 시장에서는 이 토탈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 전체 소유 비용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돈이 언제 나한테 다시 회수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따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건설업에서 하던 논법과는 다른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자꾸 돼가고 있고요. 그게 10년 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90%가 넘어갑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력 부족 현상입니다. 이제 숙련된 기술 인력들이 자꾸 이제 퇴장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이게 이제 이 자료가 이제 2020년 19년에 조사해서 2020년에 나온 자료인데 2031년까지 대략 한 10년 동안에 숙련된 기술 인력의 41% 정도가 은퇴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답니다. 저도 이제 제가 학생들 이제 진로 지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취업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가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좀 따져봤습니다. 이제 따져보면은 우리나라 강남 개발할 때쯤에 LH를 놓고 따져봤는데 LH의 그 인력 구성이 대략 이렇습니다. 이제 강남 개발할 때쯤에 이만큼 뽑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쉬다가 1기 신도시 할 때 분당, 뭐 일산 여기 개발할 때 요만큼 뽑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2기 신도시 할 때 요만큼 뽑았고 요즘 이제 3기 신도시 한다고 또 뽑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 1기 신도시 하던 분들이 많이 은퇴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마 1기 신도시가 아니라 강남 개발할 때 뽑았던 분들, 우리나라도 아마 이제 이분들 요 큰 덩어리가 대략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은퇴를 자꾸 하고 계시기 때문에 빠르면은 20년대 후반, 6, 7, 8년 요 정도, 조금 늦으면은 한 30년대 초반까지 4, 5년 정도까지면은 요 강남 개발할 때 뽑았던 이분들이 다들 은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어쨌거나 이 숙련된 기술 인력이 계속 그렇게 빠져나간다라는 건 이건 이제 굉장히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제나 이런 것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 뭐 이런 것들도 강화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서부터는 중대재해법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바뀌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가 이제 뭔가 바뀌어야 하는 시장에서 외부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업화, 산업화라고 이제 뭐 말이 애매한데요. 하여간 기존에 이제 생산하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들을 사용을 하고 있죠. 이미 건설 분야에서도 모듈화 생산이란 거는 많이 이제 이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이 뭐 전년 동기 대비 724% 증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계적인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데는 이 모듈 생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게 중국하고 뭐 일본 배들이 뭐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두 동강 나고 뭐 그런 것들 보셨죠? 이제 그게 모듈 간에 안 맞은 거를 억지로 갖다 접합했기 때문에 부서지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모듈 생산 자체가 워낙 정교하게 되고 그거를 잘 용접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면에서 세계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건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신소재들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이제 뭐 경량 철골이라든가 뭐 이 교차 적층 목재나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뭐 이 그 유리보다 더 가벼운 뭐 그런 신소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자꾸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이건 경량 목재로 집을 짓는 건데요. 이게 이제 앞에 내용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경량 목재나 이런 것들은 운송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뭐 이런 걸 하려 그러면 이제 현장 가까이에 뭔가 이런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장이라고 하면 공장을 지어서, 그래서 A라는 현장에서는 B라는 현장에서는 C라는 현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각각 공장을 운영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경량 자재들은 원거리 운송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요 중간에 있는 얘네들을 없애고 여기서 만들어서 다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화입니다. 이제 주로 이제 빔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는데요. 이제 요즘 이제 5D 그 빔까지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AI를 이용한 고급 분석이라든가 뭐 디지털 조달, 공급망 확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되는 그런 디지털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시면은 뭐 이제 잡 사이트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운영된 것들이 관리 이제 사무실에서까지 같이 연동이 돼서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이제 사무실에서 같이 연동돼서 작업하는 것들이 이제 빔이 목표하고 있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빔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게 이제 디지털화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생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의외로 이 건설 산업이 의외로 그 진입 장벽이 낮은 산업입니다. 옛날에 삼성전자 여전히 삼성전자고요. 뭐 옛날에 LG전자 여전히 LG전자입니다. 뭐 비용을 자본 투자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 데 비해서 옛날에 과거에 현대건설, 대우건설, 뭐 대림건설 하고 그 나머지 뭐 이랬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되고 있죠. 거기에 이제 여기에 워낙에 이제 시장 참여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카테라라는 이제 캐나다 회사인데요. 이 사장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 기반으로 해서 뭐 생산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7가지 그 변화 압력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거냐면요. 이 맥킨지가 보고 있는 이제 현재 그 건설 생태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프로젝트 단위로, 가로 프로젝트 단위로 다 분절화돼서, 세로로 프로세스 단위로 다 분절화돼서 저렇게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현재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개별 프로젝트를 따로 본 겁니다. 여전히 그냥 거의 일방향 프로세스입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그런 7가지 변화 압력을 잘 버텨서 개선을 잘 하면 이렇게 바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획이 되면, 여기 이제 기획이 되면은 그다음에 기획이 되면은 바로 발주가 돼서, 발주에서부터 거꾸로 이제 여기서 설계된 내용들이 거꾸로 부품 제조하는 식으로 제조 공장에 가서 제조가 되고, 그것들이 이제 물류를 통해서 배포가 되고, 그러면 이제 조립이 되는 뭐 이런 형식의, 그래서 이걸 이제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봐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모든 건설 업무가 이런 식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게 쉽지도 않고요. 지금 이제 건설보다도 훨씬 더 이런 공정화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자동차 산업에서도 여전히 수작업을 고집하고 있는 롤스로이스,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 뭐 이런 회사들은 여전히 수작업을 고집하죠. 왜냐하면은
바라보는 시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롤스로이스 모는 사람들 자기가 운전할 필요 없는데 자율주행차 관심 없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는 자율주행에 목숨 걸고 있죠. 그런 거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세상이 될 거라는 거는 이제 이 역사가 증명을 한다고 할까요?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9가지가 어떤 식으로 이제 변하고 있느냐, 그 건설 산업에서 변하고 있는 9가지가 어떤 거냐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프로덕트 베이스드 어프로치입니다. 이게 이제 제품을 만드는데 이제 그 건설도 그냥 하나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표준화시키고 그 제품을 조립하는 그런 형상으로 바뀌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디지털, 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화해야 된다. 이거 뭐 전문화라는 건 뭐 크게 뭐 더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1등이 안 되면은, 왜냐하면은 이제 시장 자체가 옛날하고 달리 글로벌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렇다 그러면 어디 분야에 특화돼서 1등을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시장이 될 거다. 그런 얘기죠. 다음으로는 이제 그 밸류 체인에 대한 컨트롤을 어떻게 할 거냐, 밸류 체인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부품을 선택 제조한다거나 엔지니어링 설계를 한다거나 뭐 현장 조립과 같은 그런 가치 사슬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그래서 여기에서는 디지털화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 그 보신 생태계에서, 건설 생태계에서 가로로, 프로젝트에서 가로로 나와 있는 그 가로가 이제 결국은 산업적으로는 이제 수직 생태계가 되는데요. 그래서 수직 계열화를 하거나, 근데 수직 계열화가 효율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다 증명이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디지털화가 답이라는 거는 이제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카테라라는 회사는 디지털화를 통해서 모든 프로세스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혁신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솔리데이션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그 회사들이 점점 규모를 키울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작업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규모가 커질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중심하고 브랜드를 키워야 된다. 여기서 이제 이 건설 산업에서 브랜드를 키우는 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요. 이제 벡텔이나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 건설 분야에서 굉장히 브랜드가 좋은 회사들이죠. 그런 회사들은 아마 어디 가서 영업을 할 때 이제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브랜드가 앞으로 중요하게 될 거다. 이건 이제 앞에서 얘기한 스페셜라이제이션하고 이제 그 상통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하고 설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지금 이제 뒤에 조금 또 보실 텐데 이제 기술하고 설비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내용. 이제 인력이 자꾸 빠지니까요. 그 인력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저런 기술과 설비가 그 인력을 대신해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인력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휴먼 리소스에 대한 투자, 교육, 뭐 채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다음에 8번째로 이제 국제화입니다. 뭐 컨솔리데이션 뭐 이런 게 되고 나면은 결국은 이제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수밖에 없고, 이건 뭐 이제 제가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뭐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인데요. 지속 가능성이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전 세계 카본 에미션 탄소 배출량의
39%가 건설 산업에서 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유엔 기후 협약이나 이런 데서 조금 더 강하게 압력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잘 대응을 할 거냐가 앞으로 이제 건설사들이 갖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챌린지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근데 앞에서도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뭐 1번, 2번, 3번 트렌드 뭐 이런 데서 이제 디지털화가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요 옆에 있는 건설기술연구원 그 스마트 건설지원센터의 진경호 센터장님이 2019년에 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디지털화하고 산업의 생산성하고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설이 제일 밑에 있죠. 제일 안 좋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화하고 산업 생산성이 거의 정비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를 잘 하면 그만큼 생산성이 좋아질 거다. 뭐 그런 얘기죠. 아마 이제 오늘 이 그 스마트 건설 엑스포 요 안에도 이런 디지털화와 관련된 기술들,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출품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디지털 기술들 최근에 이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들 10가지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이제 아까 이제 사전 제작 요 이제 프리팹 뭐 하고 나오는 것들입니다. 요즘들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새로운 건설 기자재, 그다음에 3D 프린팅, 뭐 적층 인쇄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율 시공, 뭐 증강현실, 빅데이터, 뭐 사물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주로 그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과 관련된 내용들이라 그러면 이쪽이 이제 빔하고 주로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자, 이게 이제 요 이제 전시 부스에 가시면 많이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디지털 건설 관련해서. 이거는 뭐 이제 그 건설 관리 플랫폼 해가지고 한 군데서 이제 뭐 그 공정의 전체 상황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그다음에 CPM 계산이라든가 이런 걸 공사 일정 관리하는 내용들. 그다음에 공정 계획을 시각화하고 뭐 관리하고 어디에 문제가 있을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건설 장비 운영을 어떻게 하면은 최적화시킬 수 있을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요즘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AI를 여기다 더 들이대기도 합니다. 그래서 AI가 최적화시키는 그런 데까지도 연구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업 공간 안전 관리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요. 그다음에 홀로렌즈를 써서 뭐 이런 이제 실제 작업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검사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움직여야 될지 뭐 그런 것들을 하는 이런 기술들도 많이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기술들입니다. 실제로 뭐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주로 제가 벤틀리 사례를 주로 갖고 왔는데 오토캐드나 뭐 다소나 이런 쪽 사례는 제가 게으른 탓도 있고 제가 주로 영국 사례를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영국하고 네덜란드가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모으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성공 사례를 보면 이제 영국의 크로스레일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9호선하고 그 동일한 개념의 엘리자베스 라인이라는 지하철을 건설하는 반관 반민 이제 합자 회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 건설 들어갈 때서부터 빔 기반으로 그다음에 디지털 기술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기를 단축시키고 이제 좋은 품질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상반기에 이제 그 일정 구간을 개통을 먼저 하게 되는데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성공했다라는 것들을 성공 사례를 보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성공 사례들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영국에선 이렇게 이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뭐 잘 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실제 문제가 없을까? 이거 이제 EU에서 올해 나온 보고서입니다. EU에서 올해 발간한 보고서인데, 건설 분야에서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로 정책 관련된 내용들이긴 한데, 자, 건설 분야 디지털화를 위해서 뭐가 극복돼야 되겠느냐? 제일 많이 응답한 항목이 인식과 이해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에서 디지털화라는 게 어떤 내용이고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게 이제 제일 큰 부분이죠. 뭐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인력 부족, 표준 부족, 작업 방법 도입 어려움, 그다음에 뭐 장비와 소프트웨어 비용 뭐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인식과 이해 부족입니다. 아마 여기에 그 오신 분들은 스마트 건설이 뭐다라고 할 때 조금 더 다른 외부에 계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발전된 대답을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외부에선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의 제일 핵심은 결국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빔입니다. 빔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제품의 건설 제품이라고 하면 건설 제품의 이제 처음 설계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건설과 운영에까지 모든 단계에 영향을 준다, 모든 단계의 효율화에 필요하다라는 건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빔 도입의 수준을 이렇게 5점 척도로 평가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체 한 92% 도입했다 그러는데 1점이 한 32%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맥킨지 보고서에서 나온 60% 정도 도입했다는 결국 이 부분입니다. 한 2점 이상 받은 2점도 사실은 40점이니까 낙제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2점 정도 된 거를 빔을 도입했다라고 보면은 이제 한 60% 정도가 도입을 한 거죠. 이제 이게 이제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빔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면 결국은 그 디지털화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앞에서 보신 것처럼 EU에서도 똑같은 현상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현상을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이건 뭐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그 땅 위에서의 위치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빔이 이제 다음 세대의 빔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지리 정보 시스템하고 같이 연동돼서 활용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빔의 레벨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3단계까지 0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이제 빔의 레벨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빔 제로는 실제로는 이제 그냥 종이로 설계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빔 1은 빔 1단계는 이제 3차원으로 설계를 했는데 이거의 승인이나 활용을 위해서 2차원 도면을 자꾸 만들고 그래서 그거를 공유하는 정도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런 상황이 생기냐면 3차원 설계된 것들을 보고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공유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설계하는 사람들은 3차원 설계를 했는데 그걸 보고 활용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와 관련된 도구가 없기 때문에 2차원 도면을 자꾸 요구를 하고 그래서 2차원 도면으로 뭔가를 하고 그게 이제 그런 데이터가 공유되는 뭐 CDE라고 해서 커먼 데이터 인바이러먼트라는 걸 통해서 그 데이터가 공유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빔 레벨 1이고요. 빔 레벨 2 정도가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런 승인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3차원으로 보고 이제 그 설계된 결과를 확인하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레벨 2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레벨 3에 가면은 이제 뭐 진짜로 이제 완전히 무결성 있게 이렇게 이제 움직일 수 있을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 2에 보시면은 레벨 1에서도 이제 CD가 중요했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협업 작업이 얼마나 고도화됐느냐를 가지고 레벨 2가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국의 서베이 포 빔이라는 일종의 포럼입니다. 여기도 그런 서베이 포 빔이라는 모임에서 이제 이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지오 스페셜한 챌린지 5가지, 지오 이네이블 빔 레벨 2로 가기 위한 챌린지 5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이제 여기에 그 주도 그 서베이 포 빔이라는 이 모임을 주도하는 기구가 릭스라고 로열 인스티튜션 오브 차터드 서베이어라는 영국의 측량사 조직입니다. 근데 이름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왕립입니다. 영국에서 왕립의 권위와 이 위상은 굉장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만든 자료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줄일 수가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애큐러시, 메타데이터, 인터퍼러빌리티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은 이미 다 됐네요. 그래서 이제 애큐러시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아까 이제 그 모듈 설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중간에 빼먹었는데 측량 장비 가장 고정밀한 측량 장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산업 분야가 건설 분야가 아닙니다. 조선 분야입니다. 왜 조선 분야에서 그렇게 사용을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듈 생산한 걸 갖고 와서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 조립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걸 빠꾸해서 백으로 다시 해가지고 뭐 다시 만들어서 다시 온다. 그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정밀한 측량 장비로 모듈 생산 단계에서부터 모든 걸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래서 갖고 오면 안 맞을 리가 없죠. 허용 공차 안에 들어와서 조립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측량 분야, 우리 건설 분야에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가 될 겁니다. 왜? 모듈화 생산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블럭을 생산하는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그 생산을 하고 그걸 갖고 와서 조립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인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협업을 하기 위해서 빔 데이터를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그 앞에 모듈을 생산하는 데도 가야 되고요. 그거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데도 가 있어야 되고 그게 아까 레벨 1에서처럼 그냥 가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각각에서 3차원으로 같이 활용을 해서 뭔가 이상이 있으면 협업이 되고 하는 그 상황이 되기 위해서 이제 메타데이터가 중요하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오퍼러빌리티는 이제 그게 이제 어느 한 소프트웨어에 그 의존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인터오퍼러빌리티라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레벨 오브 디테일의 정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레벨 오브 디테일이 그 단순히 표준이 아니라 이건 이제 실제 써먹기 위해서 그럼 창문을 그릴 거냐 말 거냐, 어떤 창문까지는 그린다, 어떤 창문은 그리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밀하게 정의가 돼야 쓸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제 빔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화, 이건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뭐 PDA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데이터 전송 속도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데이터를 무작정 경량화시키면 데이터의 그 상세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지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데이터를 전달할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실제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아까 서베이 포 빔에서 조사해 봤더니 그 5개 분야에 대해서 대략 여기 스테이지 1, 2 정도가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빔 레벨 1하고 요 스테이지 1, 빔 레벨 2의 스테이지 1 사이 어디 정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2015년, 14년쯤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에 이렇게 가야 된다, 레벨 2를 달성해야 된다라고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하고 그 정도 격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이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뭐 전체를 다 보지 마라, 그냥 처음 시작할 것부터 하자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애큐러시에는 이런 내용들, 메타데이터에는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인터오퍼러빌리티에 이런 내용, LOD에 대해서, 제너럴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하자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그 거의 맺는 말인데요. 빔에서 왜 M을 모델링이라고 하는지를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제 왜 빌딩 인포메이션 데이터나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하고 쓰질 않고 모델링이라고 썼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계속 환류합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데이터가 데이터로 들어가서 분석되고, 분석된 데이터가 현장에 구현되고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계속 환류가 되다 보니까 저 데이터가 이게 계속 바뀌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우리 동명사로 모델링이라고 쓰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빔의 M이 모델링이 돼야, 그래서 제대로 모델링이 돼야, 그런 식으로 움직여야 우리가 이제 빔에서 원하는 그 목적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뉴 노멀 시대의 건설 산업의 키워드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빔을 핵심으로 하는 스마트 컨스트럭션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 코웍을 통한 콜래버레이션이 돼야 되고요. 이제 3D 스캐닝이나 뭐 드론 포토그라메트리, GPS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모듈러 컨스트럭션 쪽으로 가야 되고요. 뭐 자동화 시켜야 되고, 뭐 새로운 이제 소재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AI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도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회복 탄력성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뉴 노멀 시대에 건설이 기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제 회복을 위한 길에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건설 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